2,152명.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저 버티는 중인데요.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계속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실망 깊어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예, 세 번째 주제는 기약 없는 4단계. 제가 4단계라고 했지만 사실 4단계 끝이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방역 단계를 좀, 거리두기 단계를 좀 완화해서 같이 코로나19랑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도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에서의 이제 이런 동향이나 변이 바이러스 동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 기대는 조금은 밀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 거리두기를 4단계. 언제까지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모두의 걱정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 자체를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또 공감이 드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신규 확진자 중심으로 트래킹을 해서 이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역학조사를 촘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체계인데, 중증을 치료하거나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게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 텐데,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늘어나고 또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이게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 사실 경증 환자는 숫자가 굉장히 폭증할 수 있는데, 그 경증 환자에 대한 어떤 뭐 자가 치료 시스템이라거나 병상에 대한 어떤 확보라거나 이런 의료 시스템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또 이 확대되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경구 치료제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좀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활이 멈추는 상황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만 보고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절해 가면서 가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싱가포르는 6월부터, 그다음에 영국은 7월부터 사망자 수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일단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위드 코로나를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가 안 되거든요, 접종률이. 2차까지 하면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였죠. 모더나 관련해서 정부가 했다는 계약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올해 4천만 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모더나의 실험실 문제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의 방문하겠다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열어보니 올해 4천만 분을 주겠다고 한 거지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를 주겠다는 약정을 전혀 안 했어요. 따라서 모더나는 계약에 대한 것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읍소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 요것만 들어보세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니, 백신 확보에 대해서 계약서를 오픈해달라고 했을 때 계속 비밀 유지 계약을 하셔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보건복지부를 들어가면요, 홈페이지에 제약사랑 계약한 것들이 계약서 통째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백신도 수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계속 지금처럼 4단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은 힘들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많이 짚었어요. 아, 한 번에 하나씩만 짚어주세요. 손실보상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위드 코로나로 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영국하고 싱가포르인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정정할 부분이 싱가포르가 확진자 집계는 안 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예, 그렇죠. 강화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굉장히 네, 백신 그거는. 접종만 높아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적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별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은 뭐냐면은 대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도시 중심의 국가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확산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도시 국가이기 예.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고 이 코로나 방역 문제만은 이거를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어떤 방향이 지금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는 더더욱 모르는 예. 미지의 영역이 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계를 같이 인정하면서 좀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저는 정쟁으로 이끌 생각이 1도 없고요. 그런데 OECD 가입국 38개국 중에 백신 완료율이 38이라는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할 건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따라줘라. 국가를 믿어달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의원님 마지막까지 산자 위에서 그래도 목소리 높여서 싸우셨던 분으로 알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유와 영문도 없이 그냥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라고 끝났습니다. 이유와 지금- 영문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여하튼 근데 지금 5차 재난지원금 그 희망회복 기금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작게는 일회성이거든요. 작게는 40만 원이고요. 많게는 2천만 원입니다. 국민 한 명도 88%의 국민들은 25만 원을 받아요. 예. 그런데 문을 닫고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4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매출이 증가 추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매출 줄이는 방법 이런 거 커뮤니티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손실보상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원래 뭐라고 했었냐면은 집단 면역 앞으로 백신 70% 맞으면은 10월부터는 집단 면역 형성돼서 거리두기 거의 필요 없을 텐데 소급 적용 안 하면은 손실보상법 무슨 필요야?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소수의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말고요. 볼 저희가 때는- 천막까지 쳐가면서 단식까지 근데 하면서 이런 거예요. 예. 계속 손실보상이 주장을 지금 했던 이제 겁니다. 10월부터 뭐 법안이 그러니까 그 발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산정에 들어갈 텐데 손실보상법을 왜 소급 적용 안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견이 있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득자료 집계 때문에 10월 이전에는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중요한 예.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래서 드릴게요. 그 전의 부분에 네. 대해서는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소득 집계, 산정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은 손실보상을 더 충실하게 두텁게 하자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죠. 그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소득 1분위의 대출 비율을 봤어요. 작년에 8.1% 정도 됐거든요. 대출 비율이. 지금 올 상반기에만요. 26%예요. 지금 소상공인 예. 대출을 올해까지 유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뭐 시간이 폭탄이 없으니까 터져요. 30초만 딱 얘기하고 끝나면은 이게 지금 그 소상공인들 대출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뭐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게 손실보상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그리고 그거보다 완화된 피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 지원, 그리고 지금 저신용자분들에 대한 어떤 초저금리 대출, 그리고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그리고 이미 뭐 파산이나 신용이 악화된 분들에 예. 대해서는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이 사실 패키지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듣고. 네, 마지막으로 예. 하겠습니다. 국가가 방역을 지켜달라라고 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계산법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면책이 안 됩니다. 소득자료가 지금은 10월부터 지금은 확보가 정확한 됐어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무언가를 시행을 했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일단 네. 4단계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오래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계속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 한번 상계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뭐 여야의 주요 정치인이시니까 대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